엄마, 예비 시어머니가 나보고 근본 없는 애라면서 이 결혼 못 시킨대. 뭐라고? 예비씨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딸이 집으로 돌아와 한 말을 듣고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은 그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올 것이기 때문에 혼자 간단하게 차려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부엌에서는 아침에 먹고 남은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예비씨 댁에 간 우리 딸은 잘하고 있으려나 예비 사부인이라는 분이 우리 딸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신 걸까? 우리 딸이 그 댁에서 저녁 먹는 걸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남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딸을 키운 보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미순이? 데운 찌개를 한 숟가락 뜨려 했던 그 순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예비씨 댁에 인사드리러 간 우리 딸이 벌써 돌아올 리는 없고 그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을 다하며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서 있는 우리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아니, 미수야, 무슨 일이야?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 댁에서 저녁 먹고 오는 줄 알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대답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엄마? 딸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야, 무슨 일이야? 너 근데 꼴이 왜 그래?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엄마, 예비 시어머니가 나보고 근본 없는 애래. 그래서 이 결혼 못 시킨대. 저는 처음에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뭐라고? 근본 없는 애? 딸은 대답하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근본 없는 애라니.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마친 네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 어? 너 거기서 뭐 행동 잘못했니?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얼마나 예절도 바르고 어른들한테 잘하는데 도대체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왜 한 건데? 그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거든? 뭘 말씀드려?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친엄마는 나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 쭉 엄마가 나 키워주셨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 역정을 내시면서 자기 집안을 뭘로 생각하냐는 듯 왜 진작 말 안 하고 이제야 말을 하냐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야. 정말 그랬단 말이야? 사실 경수 씨는 알고 있었거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인사드리러 갈 때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 엄마가 날 낳아주신 친모는 아니지만 정말 친딸처럼 날 키워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려 했어. 그게 무슨 잘못도 아니고 숨길 이유가 없잖아. 경수 씨도 전혀 상관없다고 했거든. 자기 부모님이 그런 거 가지고 꼰대처럼 행동하거나 색안경 끼고 볼 분들 아니라고. 똑똑하고 훌륭한 예비 며느리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수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자기 부모한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오늘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서 네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아빠 돌아가신 건 이미 경수 씨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다고 했어. 아직 젊으신데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면서 안타깝다고. 신부 입장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나랑 경수 씨가 상의해보라고 하셨다고 했거든. 아버지 안 계신 것도 이미 아시고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엄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한 건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칠지 몰랐어.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딸의 혼삿길을 막은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다야? 그 사람들이 네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말에 그렇게 화를 냈다고?
딸은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다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나 따귀도 맞았어. 뭐? 뭘 맞아? 근본 없는 애라면서 아무리 서울대 박사여도 집안이 그렇게 개차반인 건 안 된다고 수준이 안 맞다고 하길래 나도 못 참고 말을 했거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자세한 이야기 듣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더니 뺨을 때렸어. 저는 순간 멍해져서 딸을 바라보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손까지 대. 어디 감히. 안 되겠다. 이런 대우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엄마, 그냥 참아요. 나 때문에 괜히. 아니야, 미수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네가 대우, 아니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를 썼지만 멈출 수 없더라고요. 안방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딸은 끝까지 제 옷자락을 잡고 말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미수, 너 가만히 있어. 네가 괜찮다고 해서 엄마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키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말이며 행동을 그렇게 천박하게 할 수가 있니? 그 집 어딘지 말해. 당장 주소 불러. 저는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에 예비시댁 주소를 찍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지만 일단 차분하게 말을 해보자. 화부터 내지 말자. 차분하게 말하자. 내가 먼저 흥분하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 애써 스스로를 달래며 차를 몰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용암처럼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40분 정도 지났을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에 고개를 들어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너머로 화려한 외관의 집이 보였지만 저는 그런 것에 위축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단 침착하게 말하자. 내 딸의 명예를 지키는 게 먼저야. 그렇게 다짐하며 한 발을 내딛었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자 그 다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문 앞에 서자 딸의 울먹이는 얼굴 그리고 뺨을 맞았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 집은 몇 세대가 살지 않는 고급 빌라였는데 경비원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301호 방문객입니다. 미리 약속을 하셨나요? 약속이요? 네, 방문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저희 쪽에 말씀을 주셨을 건데 제가 들은 게 없어서요. 사전에 약속한 것은 아닌데 제가 301호 사모님을 꼭 봐야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은 301호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이야기를 하더니 301호 사모님은 따로 선약한 게 없다며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터폰 좀 저 바꿔주시겠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서 그래요. 연결만 좀 해주세요. 곤란해하던 경비가 간절한 제 표정을 보고는 다시 301호에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미수 엄마예요. 이미수 엄마요. 그런데요. 저 잠시 뵙고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셔서 문 열어달라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지. 그 엄마의 그 딸이지. 피는 안 섞였어도 근본 없는 건 못 속이네.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죠. 미리 말해두지만 저는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그 집 딸이 어른을 대하는 경우라고는 요만큼도 없네요. 서울대 박사 졸업했다더니 박사가 그렇게 교양이 없어서 되겠어요? 네, 우리 딸이 혹여나 행동을 잘못했다면 그건 다 엄마인 제 탓이니 제가 대신 얼굴 뵙고 사과드릴게요. 사과를 한다고요? 경비 바꿔줘요. 301호로 안내하라고 말할게요. 그렇게 저는 301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 있는 사람이 잠시 고민을 했는지 정적이 흘렀지만 금방 문이 열렸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발로 문을 세게 차고 들어갔습니다. 저 이미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대리석이 깔린 그 집에 울려 퍼졌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뒷걸음질 치다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여자의 표정은 처음에 기세등등했지만 제 얼굴을 빤히 본 이후 그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자 오히려 당황을 한 건 저였습니다.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왜 저렇게 놀라는 거야? 의아한 마음에 저 역시도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고, 제가 그 여자 얼굴을 알아보고 미소를 짓자 그 여자가 그만 기함을 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미수 엄마라고요? 어머나,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아니, 정말 그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게 또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미수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당황해서 어버버하던 그 여자는 그대로 꼴깍 기절을 한 듯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저는 그 여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생쇼하지 말고 이만 눈 뜨고 앉으시죠. 실눈을 요렇게 뜨고 저를 보던 여자가 다시금 기절을 한 척 하더라고요. 쓰러지면 누가 아이고 너무 놀라셔서 어쩌나 하면서 얌전히 돌아갈 줄 알았나 봐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걸로 물러설 박명숙이 아니지. 저는 무릎을 굽혀 그 예비 사부인이라는 여자의 어깨 죽지 사이로 양팔을 넣어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해서 힘에 좀 붙였지만 그대로 소파에 내동댕이 치듯 그 여자를 앉히고 탁자에 놓여있던 물을 얼굴에 촥 끼얹었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세상에. 장난 그만하시고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예비사부인은 더 달아날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눈을 내리깔더라고요.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오묘하지만 한편으로는 등골을 서늘하게 아찔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인연, 어찌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게 전부 다 인연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네요. 내가 우리 딸의 엄마가 된 것도 먼저 세상 떠난 우리 남편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모든 시작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처럼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학원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고 그곳에서 부모님과 여러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팍팍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와 식당 설거지를 도우며 집안 살림을 꾸리셨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항상 먹고 입는 것이 부족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공부시키고자 애쓰셨어요. 네가 책을 보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거라. 거기엔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 책이 많단다. 공부를 해서 뭐래요? 학교 졸업하면 얼른 일해야죠.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보다는 더 나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배워야 하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거야.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책 속에서 저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세상을 배웠고 나도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 내내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늘 도서관과 학교를 오갔어요.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던 터라 학교에서 제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요. 우리 집에서 대학교를 간다는 것은 무리야. 등록금이 비싸잖니. 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우리 집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학교 선생님께서 대학에 장학제도라는 게 있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제 목표는 명확해졌어요. 장학금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국내 최고 명문 여자대학인 이여자대학교에 성적 장학금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대학생이에요. 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네가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가는구나. 모두 네가 노력한 결과다. 뒷바라지 하나 못해준 못난 부모 밑에서. 명수가,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오로지 성적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다니겠다는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 그 하루하루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대학생이 된 저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도서관과 과외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 꿈은 늘 선명했기에 졸업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운이 좋게도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비서였는데 당시 비서는 일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장과 가깝게 지내며 주요 결정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처음에는 비서진의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야무지게 일을 하며 회사에서 버텨냈고 회사 생활 5년 차가 되었을 때 부사장님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은 대기업 회장님의 따님으로 계열사를 이어서 경영을 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부사장일 때부터 비서로 모시게 되었고 나중에 계열사 사장이 되었을 때도 저는 그분 곁에 있었어요. 당시 시대만 해도 여자 부사장, 여자 사장이라는 게 흔하지 않았는데 회장님의 사랑받는 따님이어서 계열사를 맡아 경영을 하게 된 거였죠. 그분을 모시게 되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 궤도에 오른 상태였고 저를 아끼고 마음에 들어했던 사장님은 저를 신뢰해 주요 업무를 맡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일생일대의 운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이는 협력업체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 손님이었는데 행사에 온 사람답지 않게 첫인상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비서 짬밥이 쌓이다 보니 눈치도 늘고 사람 파악을 잘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그냥 그 일을 봤는데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협력건으로 참석하셨죠?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는데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행사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어떠세요? 네,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다만 이런 큰 행사가 낯설어서 처음도 아닌데 왜 이런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투는 담담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후 협력업체 선정건으로 그와 다시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첫인상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만 사람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깨끗하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선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이는 제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부인과 사별하고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미수라고. 이제 6살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호랩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늘 양복이며 옷매 무새가 단정했고 그 흔한 호랩이 냄새 하나 안 풍기는 누가 봐도 알뜰살뜰하게 살림 잘하는 아내가 있는 그런 이미지였었죠. 물론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완전 빗나간 거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아내가 떠난 뒤엔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수는 저에겐 전부이지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늘 불안하거든요. 딸이다 보니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데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메워지지 않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럴까봐 걱정이네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점점 그의 진중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우리는 더 깊은 사이가 되었지요. 나중에 남편이 말을 하기로는 딸이 있다고 말하면 제가 금방 도망갈 줄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처녀가 애까지 있는 호래비와 연애를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리고 제 앞길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서요. 하지만 그이와 만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이에게 푹 빠져버렸고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엄마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답니다. 그 사람 전처소생의 딸까지 있다며? 너 젊은데 왜 그런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해? 아니 명자야, 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명문 여대까지 나오고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에서 일하는 인재잖아. 네가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너 정도면 데려가겠다고 하는 멀쩡한 총각들이 줄을 서고도 남을 텐데 왜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호랩이랑 살겠다는 거야? 너희 아버지 속이 다 새카맣게 타서 문드러지는 것을 봐야겠니? 명수가 엄마 말 들어. 왜 사서 고생길 아니 가시밭길에 걸으려고 하는 거니?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애를 키워본 사람이잖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어도 백날 첫날 365일 예쁘기만 한 게 아닌데 피 하나 안 섞이고 네 배로 품어 낳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키우면서 산다는 거야. 이러려고 힘들게 너 키운 거 아니잖아. 세상에 절반이 남자인데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애 딸린 것도 문제지만 엄마는 그 사람이 사별을 했다는 게 더 마음에 걸린다. 그 먼저 떠난 여자 마음에 계속 묻어두고 평생을 살 텐데 먼저 떠난 건 참 안 됐고 불쌍하다지만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키우는 애를 낳은 여자잖니?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별이라니 얼마나 가슴 사무치게 남몰래 그리워하면서 살겠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는 평생 세상 떠난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거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이혼이랑 사별 다른 거 알아. 그 사람도 먼저 떠나보낸 사람 그리워하겠지. 시간이 지나도 그럴 거야.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떠난 사람만 그리워하면서 외롭게 살라는 법은 없잖아. 이 사람 애기 엄마 떠나보내고 어린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산 사람이야. 좋은 아빠고 좋은 남자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부인 떠나보내고 다른 누군가한테 마음을 연 게 내가 처음이래. 나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대. 원래 이 사람 내 걱정해서 헤어지려고 했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포기 못하겠어, 엄마.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해. 같이 행복해지고 싶어. 사실 얼마 전부터 영호 씨 딸도 만나고 있어. 천사같이 예쁜 아이야.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는데 그게 너무 딱해. 근데 너무 예뻐. 나 영호 씨 아내로 미수 엄마로 살고 싶어. 반대가 극심했지만 제가 원래 뭔가를 마음에 두면 그걸 이룰 때까지 포기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단순한 아집이 아니라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고 싶었어요. 여러 날 설득을 한 끝에 그이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고 그이를 만나본 아버지와 엄마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저는 그이의 아내로 그리고 미수의 엄마로 살게 되었어요. 결혼 전 밖에서 잠깐씩 만날 때는 괜찮은 것 같았던 아이가 같이 살게 되니 그게 낯설은 건지 처음에는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수야, 미수 엄마는 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지만 우리 미수 쓸쓸해할까봐 우리 미수 잘 돌봐주고 예뻐해주라고 아줌마를 보내준 건지도 몰라. 아줌마는 정말 미수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거든. 언제나 기다릴게. 우리 미수가 아줌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게. 처음에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딸이었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수야, 지금 엄마라고 한 거야? 네, 엄마. 고마워, 미수야. 엄마가 더 잘할게. 초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미수가 처음으로 저에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을 이루었어요. 결혼 후 저는 미수의 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실 때 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 집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배우고 익혀야 삶의 방향을 알게 되는 거야. 네가 공부를 하면 그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라 교육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지만 용기를 준 어머니 덕분에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었고 회사에서 제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그 가르침을 미수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계속 사장님의 비서로 일하며 회사를 다녔고 미수를 잘 보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임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명을 배에 품고 낳고 그런 것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순간들은 엄마로서 함께했고 그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미수야, 오늘 학교 수업 처음 가는 건데 떨려? 유치원이랑 다르니깐요. 엄마, 내가 친구들 잘 사귈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미수는 똑똑하고 예쁘니까 친구들하고 금방 친해질 거야. 첫 등교날, 딸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들어갔고 그 뒤로도 학교 생활을 무척 즐겼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단순히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학교를 좋아했던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점점 학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이 미수의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워? 무척 어려워 보이네. 우리 미수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미수가 책을 좋아하잖아.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찾아서 읽고 하는데 책 읽기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니까 잘할 거야. 다만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건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게 좋아서 학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네. 학원을 보낸다고? 얼마나 보내야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주위에서 고액 과외다 뭐다 시키는 집은 엄청 시키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학습 보충하고 예습할 수 있게 기초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이면 될 것 같아. 생활비 안에서 다 괜찮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 나 계속 일하고 있잖아. 미수 학원비 정도는 문제 없어. 나 당신한테 늘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미수를 이렇게까지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중학생이고 사춘기 예민한 시기인데 나 혼자 있었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키웠을지. 당신 같은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중학교 때 꼭 필요한 학원을 보내며 기초를 탄탄히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는 미수 본인이 공부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밤 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대견하면서도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을 하곤 했지요. 미수야, 쉬어가면서 해. 너무 무리하면 몸이 상해. 엄마, 나 조금만 더요. 이 단락까지만 풀고 잘게.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하루 5시간 정도 잠을 자며 공부에만 매달렸던 딸이고 그런 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은 딸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미수는 제게 와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정말? 우리 미수가 해냈구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명문 대학에 입학한 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도 새엄마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는 딸이었거든요. 그렇게 착한 딸이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딸인데 서울대 합격이라니 세상에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것 같았네요. 그렇게 딸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학업에 몰두하는 사이 남편과 저는 각자 일을 하며 딸의 뒷바라지를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딱 4년. 우리는 딸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가족의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장례식 날 미수는 저를 꼭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뿐이야. 내가 엄마 지켜줄게. 미수야, 우리 미수. 정말 엄마한테는 이제 미수 너뿐이야. 저와 미수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남편. 우리를 가족이라는 끈으로 하나 되게 한 남편을 미처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되었고 미수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미수는 대학 시절부터도 한 번도 자취를 하지 않았거든요. 늘 한 집에서 지내며 통학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을 졸업하기 훨씬 전부터 그 다음 진로를 정했는데 취업은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욕심이 많았던 딸이었고 대학 졸업 후 석사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두말 없이 찬성하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대학교에 비해 훨씬 비쌌지만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며 비서실장직으로 지내던 제가 감당할 수 있었고 덕분에 딸은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논문 통과 후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기까지 우리 딸은 평생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았어요. 엄마, 박사과정은 더 힘들겠지? 석사 논문 쓸 때도 힘들었는데. 당연히 힘들겠지. 하지만 우리 미수는 해낼 거야. 엄마는 우리 딸 믿어. 딸의 성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남편은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까지만 봤는데 그 이후 흔들림 없이 석사, 박사까지 걸음을 내딛는 딸이 너무 대견했거든요. 엄마, 나 박사학위를 따면 엄마가 제일 먼저 축하해줘야 해? 당연하지. 엄마는 언제나 너의 팬이고 든든한 지원군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 엄마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딸을 사랑하고 응원해. 엄마 고마워.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긴 시간을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아주 긴 학업 끝에 우리 딸이 박사 과정을 마치고 연구소에 취직했을 때 어찌나 기쁘던지요. 그동안 힘들게 공부하던 딸이 이제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치기 전 정말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을 했거든요. 20대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말단 비서팀으로 시작해서 나이 60이 넘어 비서실장으로 퇴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부사장님이었을 때부터 그 곁을 지키며 사장님이 되고 나서 계열사 경영을 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평생 직장이었지요. 사장님께 퇴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장님은 너무나 아쉬워하며 퇴직금에 더해 따로 많은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은퇴. 정말 그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보니 바쁘지 않은 일정이 좀 낯설기는 했지만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수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누구니? 어떻게 만났는데? 딸은 얼굴을 붉히며 쑥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동창이 소개해줬어요. 사람이 참 진중하고 좋아요. 거의 평생 학업에만 매달리느라 꽃다운 나이 즐기지도 못하고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니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말해줘봐. 엄마도 궁금하네. 응, 엄마.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회사 다니는데 아버지 하는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대. 나처럼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예, 그렇게 말하니 꼭 네가 능력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뭐 돈 잘 버는 것만 능력이니? 그건 아닌데 그냥 좀 나랑 다른 사람이라서 나도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맞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집안이며 여러 가지를 캐묻지는 않았어요. 또 나이로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결혼을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남녀 간의 일은 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것이니 때가 되면 다음 단계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오래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정도를 만났을까? 그때 딸이 나이가 서로들 있으니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을 했고 정말 우리 딸이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었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 경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이라니 별말 없길래 잘 만나고 있구나 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잘 생각한 거야?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 근데 엄마, 나 진짜 석사 박사 하는 사이 내 친구들 다 결혼했고 나만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결혼하는 게 어떨까 해서. 남들 속도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지. 엄마만 해도 결혼할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지. 그치만 엄마는 확신이 있었거든. 네 아빠랑 미수 너랑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야. 맞아, 엄마. 그게 제일 중요하지. 1년을 지켜봤는데 여러 가지로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잘 맞는 사람 같아. 딸의 말에 묘한 허전함과 동시에 기쁨이 밀려왔어요. 딸을 시집 보낸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지만 딸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식장에 들어가는 날에는 어떨지 참 나이가 드니 늘어나는 건 주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결혼은 큰 일이니까 준비 잘해야 한다. 엄마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딸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먼저 인사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예비사위가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하자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딸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예비 사돈어른과 사부인께 드릴 선물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미수야, 이거 어떨까? 홍삼 세트랑 과일 세트랑 또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첫인사를 드리는 자리잖아. 성의껏 준비해야지. 저는 홍삼 세트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포장도 꼼꼼히 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다행이야. 나 잘 다녀올게요. 경수 씨가 데리러 온대. 그날 오후 딸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준비를 마쳤어요. 선물 꾸러미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 딸을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미수야, 긴장하지 말고 예쁘게 웃으면서 얘기해. 예비 사부인도 우리 미수 예쁘게 보실 거야. 엄마, 알겠어. 잘 다녀올게요. 딸이 집을 나서고 난 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는 모습, 온갖 상상을 했는데 마음이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붓 딸을 금이야 오기야 친딸처럼 키워 서울대 박사 만들었더니 예비시댁에서 근본 없는 애라고 따기 맞고 온 내 딸. 저 미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열받아 예비사부인 집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더니 예비사부인 날 보더니 기양하며 쓰러지는데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면서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던 다짐 따위는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어떤 말이라도 당장 내뱉고 싶었거든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예비 사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곧바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우습게도 쓰러진 척을 했었죠. 그 여자를 끌어서 소파에 앉혔는데도 계속 실눈을 뜨고서는 못 깨어나는 척을 하길래 물을 뿌려서 그 여자를 깨웠습니다. 어머나, 아니, 차가워. 그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여자를 알아봤고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인연이란 저 아시죠? 비서실장 박명숙이요. 그리고 내가 이미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똑바로 대화를 나누려고 왔어요. 예비사 부인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겨우겨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아니, 여기서 실장님을 보게 될 줄은. 그 순간 예비 사돈어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누구십니까? 사돈인 그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제 얼굴도 알아보질 못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예비사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분이에요. 20년 전 대기업 계열사 사장님 비서실장이었던 박명숙 실장님. 제 이름을 듣자 예비 사돈어른의 얼굴은 곧바로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은 듯 보였고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장님? 박명자 실장님? 어떻게 저희 집에... 아니, 그건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20년도 넘었지요. 세상에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그 이후로 잘 정비해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던 일을 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여보, 큰일 났어. 당신 그만 입 다물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당신? 무슨 일인데? 우리가 오늘 근본 없다며 쫓아낸 예비 며느리. 그 애가 왜? 예비 며느리가 그러니까 박명숙 실장님의 따님이시래. 뭐라고? 당혹스러운 표정.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저 눈동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딸의 인연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이 예비사돈이라는 이 부부와 오래전 인연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사장님의 신뢰를 얻어 비서실장이 되었고 회사 내에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장의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전하고 의논을 하고 모시는 자리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업계에서 실세다라는 소문이 떠돌더라고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당시 업계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의 하청업체 하나가 갑작스러운 실수로 계약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 업체 대표가 바로 예비사 부인의 남편인 사돈이었죠.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하청업체 대표 예비사돈이 예비사 부인과 함께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꽤 실세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부탁하더군요. 비서실장님, 저희 회사 이번 계약을 잃으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가족과 직원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고 부탁하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당시 그 하청업체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제품 품질은 나쁘지 않았고 직원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게다가 예비사부인은 눈물을 보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성실히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직 어려요. 아빠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인데 이거 계약 이르면 저희 부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당장 재고 쌓이는 것부터 해서 대출도, 직원 월급도, 공장을 팔고 저희 집을 팔아도 해결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동안 성실하게 했던 우리 남편, 대표 얼굴을 봐서 비서실장님이 한 번만 결정을 재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저는 그들이 단순히 기회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고민 끝에 며칠 뒤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그 하청업체는 이번 일이 처음이고 이후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성실히 일해온 점을 감안해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어떨까요? 다행스럽게도 사장님께서 저를 믿고 제 말을 들어주셨고 덕분에 그 업체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큰 위기를 넘겼고 이후로 사업이 점차 안정되었다고 들었어요. 감사하다며 두 부부가 인사를 전했지만 그 이후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보답을 바라고 도와준 것은 아니니 그냥 그 사람들이 잘 사업을 이어서 하고 위기를 넘기면 된 거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예비사부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고개를 숙이고 울었는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던 시절을 넘긴 그들이 제 딸이 저의 의붓딸이라는 이유로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 손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뺨까지 때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채로 그들을 쏘아보고 있는데 예비사 부인이 그 20여 년 전 계약을 끊지 말아달라고 빌었을 그때처럼 다시 한번 눈물을 쏟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장님, 아니 미수 어머님,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를 도와주셨던 걸 그 은혜를 돌이켜보니 그 은혜를 받고 제대로 감사 표현도 서툴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은혜라고요? 사부인께서는 은혜를 이렇게 갚으시는군요. 제 딸을 무시하고 뺨을 때리고 근본이 없다고 하셨다죠? 제가 미수 친엄마가 아니라서요? 어떻게 그렇게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래도 두 부부가 기업 대표로 있으면서 사업을 오래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게 다 가면인가 보네요. 이런 자리에서는 아주 갑질을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데 정말 이쯤 되면 누가 근본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비사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때 실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드린 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미수양과 실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만큼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욱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미수가 이 집에서 뺨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단지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게 예의를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부인이 말하는 예의예요? 예비 사돈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미수양이 실장님 따님일 거라고는 그렇게 귀한 분일 줄 몰랐어요. 아니 정말 따님을 훌륭하게 키우셨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딴 인재라지요. 저희가 이 사람이 괜한 자격지심에 많이 배우고 잘난 며느리는 초장부터 잡아야 한다면서. 여보, 당신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해대는 사돈어른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치밀더라고요. 귀한 분? 그걸 따질 자격은 당신들한테 없습니다. 제 딸은 평생 공부만 했고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며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미수양은 물론이고 당신께도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당신 부부가 이 난리를 칠 때 경수군은 뭘 하고 있었나요? 지금 집에 없어요? 그게 저희 아들도 몹시 화를 냈어요. 미수양 그렇게 우리 집을 나가고서 우리 아들이 따라 나가는데 미수양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 안 그래도 잔뜩 성을 내고서는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저 실장님, 아이 사부인,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그냥 못난 우리 부부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미수 양을 귀한 며느리로 대접하며 살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들 부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비사돈과 사부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저 역시 당신들의 진심을 느낍니다. 이제 이 문제는 미수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미수가 결정한 대로 따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결혼 못하겠어요. 그 집안이 아무리 사과를 하고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나를 무시한 집안과 연을 맺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를 무시한 건 엄마를 무시한 거니까 그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미수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네 편이야. 하지만 정말 잘 생각하고 결정해. 네가 정말 경수군을 사랑한다면.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경수 씨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래요. 하지만 엄마가 베풀어준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면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엄마가 나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딸이 이렇게 강단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준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은 결국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예비사부인은 아쉬움에 몇 차례 더 사과했지만 미수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딸은 자신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어요. 저도 사위가 참 마음에 들었고 사돈댁에서는 우리 딸을 진심으로 존중해줬고 마치 보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딸이 환하게 웃으며 신랑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많이 쏟았는데 그건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하게 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 미수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리고 현재 저에게는 손주가 생겼어요. 딸과 사위는 복덩이 같은 아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진 저는 요즘 손주를 보는 낙으로 살거든요. 가끔 손주를 품에 안고 놀아줄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래도 가족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예쁜 딸을 낳고 너무 일찍 떠난 미수의 친모와 더불어 함께 가족이었을 거라고요. 내가 우리 딸의 이모였든 자매였든 가족의 인연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우리 딸과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